안녕하세요. 오늘은 앤 헬렌 피터슨의 요즘 애들 중에서 쉬면 죄스럽고 일하면 비참하고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사이에 엿새가 있다. 나는 그 하루하루를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다.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어렸을 적엔 스스로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학업으로부터 벗어나 꼭 필요했던 휴가를 사치스럽게 보냈다. 크리스마스의 여운에 젖어 썰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침대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곤 했다. 대학에 가서도 연말이면 기진맥진에 병이 나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집에 돌아와 또 한 학기를 마쳤다는 카타르시스를 만끽했다.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할 일기 과제도 슬슬 구상을 시작해야 할 레포트도 없었다. 이따금 용돈벌이로 베이비시터 일을 하거나 엄마의 지시로 집안의 잡일을 도맡았다. 이 휴가는 내가 결국 좀이 쑤셔서 빡빡한 일정이 있는 학교로 돌아가길 갈망하게 될 때까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로 일하면서 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버즈피드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엿새는 기묘한 변두리 공간이 되었다. 사무실 사람들 절반가량이 휴가로 자리를 비웠고 남아있는 절반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였다. 전체적으로 업무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 처하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몸이 근질근질했고 안절부절 못했다. 나 자신에게 덜 일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할 수 없었던 거다. 그러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크리스마스와 연초 사이의 데드위크만이 아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게 언제나 더 나으며 모든 시간이 자기 자신을 혹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번아웃 정신의 밀레니얼들에게 여가 시간은 난처한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휴가가 휴식에 쓰이는 일은 드물다. 그마저도 애초에 여가 시간이 있어야 이야기가 가능하다. 여가 시간은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기 보고에 의존해야 하고 역사상 일부 사회학자들은 휴가를 일종의 여가로 간주한 적도 있을 정도로 경계가 모호하다. 2018년에 25세에서 34세 사이 성인들이 보고한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2시간이었고 그중 2시간은 TV 시청에 사용되었다. 생각하기, 쉬기에 할애된 시간은 우울하게도 고작 20.4분이 전부였다.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이 수치마저도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혼자가 아니다. 이 수치는 참여자들이 매일의 사건들을 성실하게 분류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 시간 사용 일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여가일까? 체육관에 가서 35분 동안 기계를 달리는 건, 멍하니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침대에 누워 최신 정치 뉴스를 글에 쓰거나 공원에서 아이들이 잘 노는지 지켜보는 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한다는 거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일하지 않는 시간들마저 자기 개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다. 여가 시간에 몸이든 정신이든 사회적 지위든 최적화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괴롭힌다. 여가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허락을 받는다 혹은 자유롭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그렇다면 여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라고 허락받은 시간,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시간이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이론적으로 더 많은 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은 잃어버린 기회로 혹은 비참한 실패로 느끼게 된다. 저만큼 여가가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30대의 백인 작가 겸 팟캐스트 운영자인 캐롤라인이 내게 들려준 말이다. 저
사회생활 경험과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제 취미들은 결국 돈벌이로 이어지더군요. 의도했든 아니든 전부 그렇게 됐어요. 그녀는 표면상으론 휴가를 내어 여행을 떠나지만 여행지에서도 자꾸만 일로 돌아가고 만다. 캐롤라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삶이 진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야만 했다. 집안일은 괜찮았다. 가정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을 해보니까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괜찮았다. 그녀라는 브랜드 전반의 기여에 일거리를 주니까. 그녀는 설명했다. 심지어 제 동기는 금전적인 면보다는 두려움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게 남은 인생을 헤쳐나갈 도구나 재능이 없다는 두려움이요. 의사들은 평생 의사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들은 계속 변호사로 일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분야에 속해 맞벌이를 하는 저는 15년, 30년,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기회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캐롤라인은 말했다.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높은 배당금으로 돌아왔다는 걸 아는 만큼 자꾸만 일로 돌아가는 행동은 더 심해져요. 그녀는 휴식 시간을 가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읽는다. 남들은 그렇게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쉬거나 사람들과 놀거나 수영장에서 책을 읽으려고 시도하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생긴다. 이 지점에 이르자 캐롤라인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일한 나머지 태도가 고칠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진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밀레니얼들이 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번이고 거듭 등장한 단어가 있다. 망가졌다는 것이다. 역사상 요가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일이나 휴식에 쓰이지 않는 하루의 8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정처 없이 산책하는 것부터 비행기 모형 조립까지 다양한 취미를 가꿨다. 중요한 건 그 일들의 동기가 더 좋은 연애 상대가 되거나 사회적 지위를 선언하거나 부업으로 가외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다. 취미생활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이었다.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세대라고 언급되는 밀레니얼들이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걸 모르거나 어색해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리의 여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끄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재미도 없다. 친구들과 놀러가는 것, 주유하려면 피곤하다. 데이트, 온라인에서 상대를 찾는 것도 고역이다. 파티,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나는 토요일 아침마다 긴 시간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달리기를 좋아해서인지 아니면 달리기가 내 몸을 단련시킬 생산적인 방법이어서인지 헷갈린다. 내가 소설을 읽는 건 소설 읽기를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소설을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일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밀레니얼 세대에게 만연한 번아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쉬는 시간이 일처럼 느껴질 때 노동의 피로에서 회복하기란 어렵다. 200년 전 여가는 귀족 계급의 영역이었다. 당시 귀족들이 대학에 간 건 이력서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직자가 되고 싶어서 혹은 책을 좋아해서 혹은 그게 아니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어서였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가드놀이를 하거나 술을 놓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돈이야 넘치도록 있었다. 매일 온종일을 여가 생활로 보냈으니 누가 봐도 그들에겐 돈이 많았다. 반면 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가란 예배, 명절, 추수감사절에 아주 짧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에겐 농장과 부엌을 배경으로 하는 일의 리듬이 곧 삶의 리듬이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도시와 공장으로 대거 이동한 뒤에야 최초의 노동개혁자들이 주 5일
주자고 요구했다. 여가는 여러 방식으로 민주화되었다. 특히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놀이공원, 영화관, 댄스홀 같은 소위 값싼 즐길거리로 무리지어 몰려들었다. 1926년에 기계화와 자동화의 증가로 인해 헨리 포드가 주 5일 근무를 선언할 수 있었다. 1930년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기 손주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개혁자들은 주장했다. 전 계급에게 충분한 여가 시간이 주어지고 사회는 번성할 것이라고.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 통합과 가족 간 유대, 파괴주의적 자원봉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새 아이디어를 찾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기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새 기술들을 실험할 시간과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이것들은 한동안 부자들, 적어도 부자 남성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론에 따르면 곧 모두가 이 같은 영역을 누릴 예정이었다. 오늘날 이런 전망은 유토피아처럼 들린다. 혹은 적어도 환상처럼 들린다. 자유시간, 이친 아메리칸 드림에서 벤저민 허니컷은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조합들이 근무시간 단축을 편들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공적, 사적 영역이 한꺼번에 여가조변의 대확장에 나섰다고 짚어낸다. 캠핑장과 리조트가 지어졌다. 지역 스포츠 리그가 출범했고 활발한 공원 요가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수천 개의 공공공원이 개발되었다. 그러니까 공원이 만들어진 건 우리가 웅크린 자세로 브레타 망제에서 산 샌드위치를 먹으며 핸드폰으로 이메일 답장을 쓰도록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여가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주당 15시간 근무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 생산성이 향상되자 과연 예상 근무 시간도 감소했다. 하지만 1970년대 근무 시간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고전적인 미국 자본주의에서 그 이유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더 적은 시간 동안 장치 1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다 함께 일을 더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유형의 장치를 만드는 새로운 일이 급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바로 지식노동이다. 지식노동자들에게도 결과와 생산물이 있긴 하지만 공장 제품과 달리 그들의 생산물은 증량이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지식노동자들은 시급이 아닌 연봉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다. 대합작 시대의 대부분의 월급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당 40시간을 근무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기록하지 않았고 계약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할 법적 권리도 없었다. 아마 월급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절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을 거라고, 혹은 40시간의 일부는 대충 때우다 갔을 거라고 추정한다. 적어도 20세기의 특정 기간은 그게 사실이었다. 저 유명한 반주를 곁들인 점심시간, 드라마 매드맨에 묘사된 것과 같은 사무실 내 술 카트, 소파에서 자는 낮잠을 생각해보라. 어쨌거나 이들 월급쟁이 대부분은 자기 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비서들에게 떠넘겼다. 1970년대까지 중산층 남성은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직장 밖에서 즐길 여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비천거리기 시작하자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경제 전 요약에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가치를 상관에게 비효율을 색출하려 파견나온 컨설턴트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했다. 자신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시급을 받는 일자리와 급여 수준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시급 노동자들은 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했다. 회사 입장에서 경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복지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 삭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회사들은 차라리 채용하는 인원을 줄이고 직원들 하나하나가 더 많이 일하기를 기대했다. 몇 년에 걸쳐 실질적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는 동안에도 회사들은 꾸준히 유급휴가를 줄여나갔다. 긴축된 구직시장에서 오늘날 우리 몸에 배인 것과 같은 태도를 갖게 된 노동자들은 늘어난 근무시간과 요구사항들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줄리엣 B. 쇼는 대표작 과로하는 미국인에서 책에 출간된 1990년에 가히 무리를 일으킬 법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1970년 이래 매년 미국인이 수행하는 노동의 양은 꾸준히 늘었고 평균 여가 시간은 극적으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주당 16.5시간에 그쳤다. 경종을 울린 사람이 쇼가 최초는 아니었다. 1988년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미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가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이듬해 타임은 커버 스토리에서 미국인에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선언했다. 이 시기 전후로 폭넓은 문화적 불안이 생겨난 건 우연이 아니다. 10년 넘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태도가 사실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갑자기 깨달은 거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우리 밀레니얼들을 키운 수단이자 일중독이라고 명명되기 전 우리가 부모의 삶에서 목격한 것이자 학창시절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온종일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온종일 일하는 게 필수라는 생각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도 없다. 베이비붐 세대에게서 처음 진단된 일중독은 오늘날 너무 흔해져서 더는 병리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주당 60시간을 근무하든 월마트에서 37시간을 일하고 우버에서 13시간을 운전하는 임시변통의 삶을 살아가든 사는 게 원래 그렇다고들 한다. 일은 그 밖의 무수한 방법들로 여가를 즐기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방해한다. 오늘날 직장에서 터진 위기는 언제나 즉각적인 관심을 요한다. 하룻밤을 기다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해결해도 위기 자체나 그 여파여 변화는 없겠지만 이들은 우리를 재촉한다. 일과 중에 너무 지쳐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밤 10시 침대에 누워 답장을 쓰며 상대에게 밤 10시 15분까지 회신을 요구한다. 어떤 사무실 문화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출석을 요구한다.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나 내가 아는 대부분의 밀레니얼들에게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요하는 존재는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마조이스트라서가 아니라 일을 계속 잘해낼 유일한 방법이 온종일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태도의 문제는 온종일 일하는 것이 온종일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자기만족적 서사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산성을 향해 쉼없이 달리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며 적어도 현재의 형태로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다. 반생산적 지식경제에서의 시간관리에서 인텔의 엔지니어인 멜리사 가렉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몇 차례 급증을 겪은 생산성 관계 역사를 검토한다. 그녀는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맴돌던 시기와 자신을 동료들보다 더 생산적인 인물로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현상을 생산성 관리 지침서, 자기계발서, 최근에 나온 앱들과 연결짓는다. 경제적 불안정의 기후가 팽배한 우리 시대에 질서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고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의 복음을
굳게 고수하는 것이다. 받은 편지함의 읽지 않은 메일 수가 0이 될 때까지 이메일을 담독하는 쪽이든 아니면 아예 알림을 무시하는 쪽이든 간에 생산성을 최고로 올리도록 돕는 다양한 수익 사업도 등장했다. 자신의 일과에 필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우겨 넣으려는 이들, 벅찬 업무량으로 인해 성인의 기본적 책임들만으로도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애나 위너가 회고록 언캐니밸리에서 분명히 보여줬듯 지난 10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혁신 중 너무나 많은 수가 적당히를 모르는 부유한 이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술에서 비타민까지 온갖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위너는 적는다. 미국의 여느 전역에는 기신맥진한 부모들과 올해는 반드시 요리를 하겠노라 다짐한 사람들이 밀프렙 스타트업에서 배송된 동일한 앞지 박스를 열고 똑같은 플라스틱 포장을 버리고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 이런 균질성이 결정이 주는 피로를 지우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며 그리 크진 않다. 우리의 정신을 방식혀 다른 곳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게 해주니까. 예를 들면 일하는데 생산성을 향한 이런 욕구는 노동의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냈다. 가장 상층에 생산성이 아주 높고 연봉을 받는 지식 노동자들이 있다. 저 아래에는 일상적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 돌봄이, 데스크랩의 근무자, 우버이츠 운전자, 가사 도우미, 개인 비서, 스타일리스트, 블루에이프런 포장 담당자, 아마존 창고 노동자와 운전자, 프레시 다이렉트에서 대신 장을 봐주는 사람들까지. 역사상 부자들에겐 언제나 하인들이 있었다. 하인들은 모시는 사람이 일을 더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줬다. 오늘날 남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잡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독립계약직으로서 급여가 적고 직업 안정성은 낮으며 부당 대우에 저항할 수단도 거의 없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세운 비현실적인 생산성의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연봉 대신 가까스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오늘날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안달이 난 나머지 더 나은 일은 거의 언제나 덜 일할 때 달성된다는 진실하고도 주옥같은 증거들을 무시한다. 대단히 고리타분한 어느 뉴질랜드 신탁 회사의 사장은 어느 날 표준적인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의 실제 생산적 노동시간이 매일 1.5에서 2.5시간에 불과하다는 연구에 대해 읽었다. 그래서 그는 혁명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주 4일 근무 제도였다. 모든 직원이 전과 같은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고 80%의 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 시범기간 2개월 동안 회사의 생산성은 20% 향상되었다. 동시에 워라밸 만족도는 54%에서 78%로 상승했다.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벌여 생산성 40%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휴식은 노동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그들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이를 인정했다가는 반대 증거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더 많이 일하는 게 좋고 더 적게 일하는 게 나쁘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경직된 노동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일을 덜 하기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올해 초 스타트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한 친구가 절실히 필요했던 주말 휴식을 위해 하루 휴가를 냈다. 그녀는 회사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일러두었다. 몇 시간 뒤에 핸드폰이 열렸다. 위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사가 그녀에게 분명히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노동계의 많은 분야에 적용된다. 비행기 승무원, 서비스직 노동자, 경비 직원들은 모두 휴일에도 연락이 가능하고 일터로 불러들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핵심 인력인 것이다. 그래서 내 친구도 그날 전화를 받았다. 상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가 유일했다. 사람들이 휴가를 내며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기도 하다. 누군가는 그들 일을 대신해야 하고 따라서 휴가에서 돌아와 보면 쌓여있는 일을 물벼락에 맞아 허우적거리거나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던 동료들이 분노를 끓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현재 상태에서 일과 여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거나 자신의 번아웃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곧 남의 번아웃을 유발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유일하다고 느껴졌던 해법은 결국은 가장 쓸모없는 해법이 된다. 우리는 그저 더 많이 일할 뿐이다.